네, 안녕하세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저는 진행자 이세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따라 제 눈이 좀 더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역시 사람은요, 이렇게 좀 제대로 배우고 궁리를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이래야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세 문명,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뜻깊고 재미있으실 거라 믿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저야말로 잘 따라오시면서 열의에 찬 진행자님을 보는 모습을 뵙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직접 못 뵀지만 시청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든든하고 즐겁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제가 또 교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니 몹시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한 분 더 또 함께 해주실 텐데요. 수도회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김상태 신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김상태 신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기에 만사 제쳐두고 나왔습니다. 특히 학문적 깊이가 남다른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별 말씀을요. 신부님이야말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영성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지요. 이렇게 또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둘로 늘어난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영성이 잘 담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네, 저도 무척 존경하는 성인입니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일어난 영적인 만남, 그리고 이어진 큰 결심과 그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만남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건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만날 준비 저는 됐습니다, 교수님. 예, 제 마음도 설렙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성인에게 깊은 영적 감화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에서 예외가 됐었던 나폴리 대학에서 학문을 잘 배우고 잘 성장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박사, 교수, 단계를 천천히 밟아서 대학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상을 아주 깊이 있게 조망하시는 사상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그 연구와 체험의 크기가 남다릅니다.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예외는 아니고요. 오늘 같이 할 여정은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영적인 만남에서 드라마틱까지 나오니까 교수님, 저의 기대치가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시절의 중요한 그 영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학문의 거인이고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만남이기에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연속된다라고 예고를 좀 해주신 걸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리 대학은 시장 인근 근처에 위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 앞에 몰려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못 지나치죠. 네, 꼭 사고가 났다 하면 차를 멈추고 계속 보는 것처럼 호기심에서라도 들여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이유는 신기한 구경이나 세일 상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 시장을 지나가던 토마스에게 익숙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말에 귀가 쫑긋해진 토마스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살펴보니까 아주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형령한 사람이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대학의 교수님 강의에 못지않은 수준과 힘을 지니고 있구나 라고 감탄하게 되었고요, 토마스는. 그래서 토마스는 설교를 끝난 그분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네,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소박한 옷에 눈빛이 형형한 사람을 보고
무작정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시 성인이 확실히 지적인 열망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영적인 갈망도 크셨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제가 알기로 어렸을 때부터 성 토마스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네. 또한 침묵을 사랑하며 과묵한 그런 영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의 설교는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저 성경의 말씀들을 외치면서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설교자와 달리 교수님의 비견될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실천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청년 토마스는 느꼈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사실 몬테카시노 수도원 학교부터 수많은 훌륭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 시장에서 들은 이 설교는 뭔가 특별한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토마스도 모여들었겠지요. 그 설교자는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온 수사님이었습니다. 아, 도미니코의 수도회. 우리 신부님이 왜 또 나와주셨는지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예, 신부님께서는 도미니코 수도회 사제이시기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도회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도미니코 수도회는 13세기 초인 1216년도에 도미니코 성인이 설립한 수도회입니다. 당시 사회는 도시가 발달하고 자본이 도시로 몰리면서 상업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재산이 유럽에 집중되는 교회에서는 세속화를 피해 나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도 교회가 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혹은 그 길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수도회를 탄생시키고 그 수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새 수도회의 성직자들은 도덕적 부패와 과도한 권력 등에 대한 견제의 방법으로 초기 교회가 추구했었던 그 사도적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정빈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도회가 1209년 설립된 프란치스코 수도회이고 1216년도에 설립된 도미니코 수도회입니다. 보통 탁발 수도회라고 부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청빈이라는 사도적 삶의 실천을 강조하였다면 성 도미니코는 이 자발적 청빈을 토대로 사도적 삶의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인 복음의 선포와 그것을 설교하는 일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가난이 성 프란치스코의 특징이라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려는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성 도미니코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저는 말씀 중에 탁발이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게 딱 떠오르는데 이 중세 시대의 수도자들이 이런 탁발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통적인 수도회는 수도회에 독자적으로 건물과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그 안에서 노동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기부나 후원을 통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탁발 수도회는 이 틀을 벗어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수도회의 고정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재산들을 만들지 않았고 그 대신 사람들의 자비에 의탁하여 즉 탁발을 생의 수단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의 정체성도 세속에서 떨어져서 은수자나 혹은 독수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호흡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monk, 즉 수도성이라고 불리지 않고 prior, 즉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한 탁발 수도회는 어쩌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수도회에서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 자체가 수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교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공부가 절대 필수적입니다.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그 당시에 남프랑스에서는 이단이 아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것이 큰 문제였고 또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희 도미니코 수도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교수님, 수도회가 어떤 이단에 대항했는지 교수님께서 학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 먼저 발데스라는 사람이 세운 발데스파가 있었는데요. 발데스는 평신도였지만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성경을 읽다가 자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었고 복음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설교에 대한 권한은 주교와 네. 예외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인 발데스가 설교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발데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죄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이단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카타리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활동의 중심이 프랑스 툴루즈 근처에 있는 알비라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알비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불을 비판하는 움직임은 이 카타리파로 와서 점점 더 과격해지게 됩니다. 카타리파는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선과 악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는데요. 이 이원론은 옛날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우구스틴 성인이 활동하는 시기에 유행했던 마니교와 아주 유사한 사고의 틀을 지니게 됩니다. 이 카타리파 또는 알비파는 자신들은 선신의 사도들이지만 기존의 교회 주교들이나 교회 성직자들은 불을 탐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대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설명을 듣다가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시작 자체는 그렇게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막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의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특사를 보내서 설교를 통해서 발데스파와 카타리파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교황님은 많은 노력을 거두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과격한 카타리파가 특사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이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사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갖다가 설득하러 가면서도 요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불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었죠. 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이 혹시 도미니코해와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남프랑스에서 발데스파와 카타리파가 크게 성행할 때 도미니코 수도의 설립자인 성 도미니코가 이곳을 여행해 가게 됩니다. 한 여관에 묵었는데요. 그곳에서 맞는 여관 주인처럼 마음이 순수한 많은 사람이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도미니코는 발데스파나 카타리파를 다시 교회의 품으로 받아들이고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청빈을 실천하면서 참된 교리를 설교하기 위해 철저하게 공부하는 수도회를 창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미니코 수도회는 이 떠나간 이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수도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럴 땐 참지 말고 칭찬 좀 해주세요, 네. 교수님. 네. 그래야 또 이제 열심히 더 예. 하니까요. 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설교의 권한은 당시에 주교나 뭐 일부 사제들에게만 있었다.
그럼 도미니코 회도 문제가 좀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시 상황이 위급했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실 성 도미니코는 이미 사제이기도 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제였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는 수도회를 설교자들의 수도회라는 공식 직함을 주셨습니다. 오르도 프레디카토름이라고 하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라는 공식 직함을 부여하고 주교에게 제한되어 있던 순회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주교도와 사제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탁발 수도자들이 한번 풀어보라는 의미로 이것을 허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사실 준 것 같아요. 네, 사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서를 따르면서 사도적 설교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적 진리에 대한 근면한 탐구, 근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소명을 저희 회원에 추가로 삽입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 탐구에 대한 근면성 혹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도미니코 수도회는 아마 이것이 다른 여타 수도회와는 좀 다른 특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니코 수도회 회원들은 고등교육에 부여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초기에 수도회 문헌을 보면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은 수도원을 세울 수 없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학문에 대한 어떤 열정을 발휘하고 있고, 또한 그 학문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의 하나의 수도원의 내규동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 수도자들이 양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혹은 학문,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도회나 혹은 심지어서 다른 광구로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13세기 후반부터 저희 형제들에게 공부는 의무사항이 되었고, 이런 모습들은 또한 전통적 수도원 안에서 보통 수도자들은 한 수도원에 죽을 때까지 머물면서 살겠다는 정주 소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어떤 한 수도원에 묶이지 않고 순회하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순회 설교자들이라고도 합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미니코회 수도회 아주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구적이면서도 청빈하고 저희 이상형에 좀 가깝습니다. 네, 수도자분들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신부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이 도미니코 수도회 묵주기도로도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묵주기도의 형식은 사실 도미니코 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 도미니코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좀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성 도미니코는 당시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자 각 지방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묵주기도를 전파하고 신자들이 이것을 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유합니다. 이에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였고 그 결과로 이단의 세력들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묵주기도를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널리 전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성경을 접하기도 어려웠고요. 지금처럼 지금은 핸드폰에도 있고 집에도 보통 성경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은 양피지 쓰여 있는 아주 값비싼 거였고 또한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런 귀한 성경을 접한다 하더라도 그 성경들은 모두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미니코 수도에서는
묵주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환희의 신비,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고통의 신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영광의 신비입니다. 현대에 와서 예수님의 공생활에 관해서 빛의 신비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과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천까지 완벽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 수도회에서의 묵주기도의 전파는 예수님의 삶을 전파하는 것이고 신약의 핵심을 알려주고 설교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설교의 형태였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시 우리의 주인공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으로 돌아와서요. 청년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어떤 부분에 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토마스는 나폴리에서 만난 도미니코 수사들의 청빈한 생활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열정 등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회에 입회하기를 원했고요. 이미 다른 대학 도시들, 예를 들면 파리와 볼로냐에도 도미니코회가 진출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수나 학생들이 탁발 수도에, 특히 도미니코에 들어가는 일이 자주 벌어졌는데 나폴리에서도 그런 일은 종종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이 시장에서 이 눈빛이 형형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바로 이 토마스 성인이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도미니코의 수사님들이 토마스에게 수도회 입회를 권유를 바로 했겠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이 청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청년 토마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처음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서럽다. 몸집 때문에 네. 권유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대화를 시작해 보니까 네. 그가 지니고 있는 열정과 지성적인 능력, 이것은 놀라웠기 때문에 네. 도미니코 회원들과 금방 아주 친숙해졌고요. 결국 1244년 4월 말에 토마스는 1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도미니코의 청원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청원자라는 게 뭐예요? 예, 이제 수도의 양성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처음 입회해서 이제 청원기를 1년 보내고, 그 다음에 수련기 1년, 그리고 이제 유기서원기를 3년에서 이제 6년 사이에 걸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입회한 형제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성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원래 토마스 성인이 산 도메니코의 수도원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청원자라면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수님들로부터 혹은 선배 수사님들로부터 신학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성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열심한 신자 집안의 가문인 아퀴나스 가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관행은 아마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성인이 워낙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학문적인 달란트가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러나 이 우리 부모님의 바람은 막내 아들에게 거는 이 부모님의 바람은 베네딕토회라는 이 손꼽히는 수도의 원장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원래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청년 토마스는 베네딕토회의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뜻과 다른 길을 그렇죠. 선택한 것이었죠. 네. 당시 귀족과 영주의 아들이 복음과 청빈, 무소유의 학문적인 혁명을 구가하고 있던 탁발 수도의 도미니코에 들어간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귀족 사회에서는 영지를 상속받지 못한 막내 아들을 수도원에 보내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죠. 거기에 대해 토마스의 부모는 당시 손꼽히던 대수도원인 몬테카시노 베네딕토 수도의 원장이 되게 하려고 차근차근 길을 준비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토마스의 가족이 자기 가족의 한 사람, 그 대표적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리에 나가 음식을 구걸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주 기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아마 그의 가족들은 자기 아들이
13세기의 광신적인 종교 집단, 요즘 같으면 가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남동생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감정이입을 해보면은 속이 아주 뒤집힐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학비도 넉넉히 쥐어줬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정말 이거는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거든요. 막내가 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다니. 그래서 토마스는 부모님이 반대하실까 봐 처음엔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납니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다니. 그래서 입회 초기에는 가족과의 갈등이 없었는데요. 네. 토마스가 입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미니코의 4대 총장인 빌데스 하우젠의 요한이라는 분이 나폴리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초기에 이 총장님은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으셨는데요. 요한 총장은 곧바로 토마스가 지니고 있는 뛰어난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 총장님이 보시니까 이 나폴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여러 해석들이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못한 채 난무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제대로 된 신학부가 없었습니다. 나폴리 대학에는. 그래서 토마스가 교육받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못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신학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부님 수도자 양성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겠죠? 예, 4대 도미니코 수도의 총장이 이제 나폴레 대학을 방문했을 때 공동체 형제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순수한 열정과 총명함을 지닌 청년 토마스를 만나게 되고 면담 후 총장은 이 청년 토마스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리 대학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폴리 대학에서만 계속 머문다면은 뛰어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진정한 수도자로서 거듭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먼 도시로 또 유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로카세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토마스는 어머님의 바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형 말리 떨어진 파리 대학으로 가야 했기에 어머님께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미니코 입회에 아주 굳은 결심을 편지에 담았고요. 자신이 파리 대학에 가는 것을 받아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아들이 고위 성직자나 큰 수도원에 존경받는 원장이 되기를 바랬던 토마스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그가 탁발 수도인 도미니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기사인 형들을 보내서 벌써 길을 떠나 이탈리아 북부로 향하고 있던 토마스를 납치했습니다. 납치요? 근데 형들은 토마스를 로카세카 성에 있는 데까지 데려오지 못했어요. 왜죠? 그 거꾸로 마구 하면서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토마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아퀴노 가문의 영제에 속하는 성에 일단 감금했습니다. 납치 나오고 감금 나오고 요 정도면은 교수님 그러니까 맞짱 드라마 수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도 이번 순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 탑은 캄파니아에 있는 몬테산 조반니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네. 여러 책에는 이 납치의 일화가 로카세카 성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에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은총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죠? 궁금해요. 비수길에서 그 어렵게 찾아간 성이 꽉 문이 닫혀 있는 것이었는데 간신히 그 닫혀 있던 문을 두들겨서 관리자한테 이 성을 방문하러 한국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그곳에 있지도 않은 주인까지 찾아가서 열쇠를 받아다가 그 열쇠로 모든 것을 열어주면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와. 정말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도와주셨다는 느낌을 그때 체험했고요. 네. 그 성 내부 곳곳에는 당시 토마스의 감금과 유혹에 관한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요. 횃불을 들고 있고 강렬합니다. 더더군다나 저도 처음 본 곳이었는데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탑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테오도라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초상화는 저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몬테산 지오반니 캄파뉴에 있는 팔라조 두칼레라는 성이고요. 바로 저 탑의 옆에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갇혀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 이곳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갇혀 있었다라는 표식이 공식적으로 인증되어 있는 부분과 함께 그가 갇혀 있었던 곳을 묘사하는 네.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신 이 그림들이 원래 일반인들에게 상시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던 거죠? 네, 일반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오, 것이었는데 제가 네. 너무나 감사하게 아마도 연구자라서 보여준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간다면 아마도 문을 열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교수님 덕분에 아주 귀한 또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들이 또 이렇게 좀 인상에 남으세요? 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그 성에 남아있던 그림 말고도 많은 화가들이 이 사건을 후대에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형들의 부하 중에 아주 강경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토마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네. 거리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한껏 꾸며서 네.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토마스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일반인들이 하는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갇혀있던 방 안에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을 때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막 헷갈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마침 토마스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는 항상 악마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성인전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도미니코에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기 위해서 악마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그 옆에 있었던 횃불을 들고 내쫓았습니다. 어머, 그 여자를요? 네. 아니, 네. 성인의 전기에는 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볼 수 없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굳은 결심과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너무 갑자기 힘을 썼기 때문에 그 작은 운동을 하고 너무나 긴장했다가 풀리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이고. 토마스 아퀴나스 옆에 두 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튼튼한 허리띠로 둘러주었고요. 그 이후로는 토마스는 일생 동안 정결을 위협하는 유혹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네. 앞부분은 정확하게 학자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네, 확인했고요. 네. 뒷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엄밀한 학자들은 이 일화를 성 토마스의 천상적인 정결성, 그러한 순결을 깨지 않았던 토마스를 칭찬하기 위한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뭔가 거구의 이 토마스 성인이 빠르게 막 방 안을 도망다니는 그런 상상을 그것도 하니까 횃불을 들고요. 네, 횃불을 들고 상당히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성인은 다르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까지 유혹을 견딘 토마스를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만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이 형들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더 대단하셨고요. 토마스의 형들은 설득에 실패하자 토마스를 어머니가 계신 아퀴노의 로카스카성,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1년간이나 억류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1년 동안이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나의 뜻을 나의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꺾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토마스 성인에게는 좀 상처가 될 것도 같은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몸집만큼이나 웬만한 역경에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네. 가족들은 막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냥 강경하게 모든 수단을 다 썼지만 토마스는 오히려 이 기회에 시간을 연구와 기도에 몰두하기 시작했고요.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책을 썼거든요. 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추론, 자신이 나폴리 대학에서 배웠던 것을 풍부한 안내서인 네. 오류론과 양태 명제론과 같은 책을 썼고요. 그리고 자신을 설득하려던 누이들을 설득해서 그중에 한 분은 수녀 원장이 되기도 하셨는데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이런 표현은 좀 성인에게 하긴 좀 그렇지만
지독하네요, 교수님. 정말 어떻게 그 와중에도 책을 쓰실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저는 딱 요 타이밍에 이런 것도 궁금해요. 도미니코, 이 모든 지금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은 도미니코 입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자신의 형제 수사를 위해서 도미니코의 회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부님? 네, 우리 교수님이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미니코 회원들은 교황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토마스 형제를 되찾으려 했지만 네. 교황은 황제와의 정치적 관계, 이 로카세카 성이 황제에 속한 곳이었기 때문에 토마스의 석방을 명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45년 7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2세가 리옹 공의회에서 폐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황이 황제를 폐위했으니까 교황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을 생각하게 된 아퀴노 가문은 네. 토마스를 붙잡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축복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가족을 떠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았는데 체면에 약간 마음이 걸려서 네. 테오도라 어머니는 밤에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도록 네.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토마스의 어머니가 어쨌든 결국은 토마스 자식에게 이제 졌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죠? 맞죠. 네. 어머니가 생각할 때 구금에서 비밀리에 탈출하는 것이 도미니코 수도회한테 공개적으로 항복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그래서 결국 토마스는 이 유폐 기간을 잘 활용하고 오히려 자신의 갈정을 더욱 확고하게 함으로써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나폴리에 있는 도미니코 회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풀려나게 된 데에는 황제와 교황권, 이 권력 지형의 변화가 좀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풀려난 우리 토마스 성인, 어디로 가게 되나요? 성에서 나온 토마스는 일단은 나폴리에서 로마로 보내졌고요. 도미니코의 총장을 그곳에서 만난 다음에 다시 파리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도미니코의 입회가 이렇게 어렵다니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도미니코 입회를 허락을 받게 되는 거죠. 토마스 성인이. 성인으로서 뜻을 이제 세운 대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생 행로를 이제 천천히 걸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의 일들을 조금 더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위치가 도미니코 회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신부님. 예, 성인은 도미니코 수도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저희들은 이분 철학과 신학을 이제 양성 과정에 꼭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또한 신학교에서 성인에 관하여 열심히 공부했고요. 도미니코 수도회의 모토 혹은 영성을 나타내는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관상하라 그리고 전하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성 도미니코의 말씀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2부 2권에 나오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인의 말씀을 저희들의 모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Contemplari et contemplata alis tradere라고 이야기해서 즉 관상하라 그리고 관상의 결실을 남들에게 전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상하라 그리고 전하라. 그렇다면 이 도미니코 회는요, 한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예, 우선 지역 본당에서 미사와 교리 교육, 특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유리 북한산 자락 끝자락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비정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설교 영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로사리오 신심회와 도미니코 평신도회, 보통 제소회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것들을 통해서 신자 재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쪽으로는 일단 발달장애우 그룹홈과 탈북민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여정이 지금 파리로 가는 여정이었잖아요. 이렇게 풀려난 토마스 성인은 이제 고국을 떠나게 되겠네요. 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파리로 향하게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를 떠나서 네.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탈리아를 떠나서 모든 학문이 모이는 곳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이 청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 파리라는 곳이 얼마나 큰 기회의 땅이었을지
정말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파리로 향했을 것 같아요. 이 여정에서 토마스 성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성장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은 그럼 우리가 교수님, 파리지앵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전공자여서요. 파리에 여러 번 파리를 다녀왔고요. 사진도 당연히 많이 촬영했습니다. 파리의 이 아름다운 풍경들, 뭐 의미 있는 곳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도 저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파리 하면은 왠지 뭐 아울렛 사진 이런 건 없죠, 교수님? 네. 정확하게 전혀 없는데, 바로 그런 사진들이어서. 전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화면과 함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파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얼른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신부님? 예, 토마스 성인은 이제 파리에 있는 생작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 수도원의 위치가 참 특별합니다. 다음 회에 우리 박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꼭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중세의 파리와 생작 수도원, 그리고 중세의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의미 있는 곳들, 여행 사진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행 사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저는 파리 하면 이렇게 세느강. 이게 가장 먼저 또 떠오릅니다. 그때도 뭐 세느강은 흐르고 있었을 거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 세느강, 센 강변에서 묵주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저희 수도회가 도미니코 수도회가 묵주기도의 수도회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진행자님의 상상이 사실일 수도 있겠죠. 네. 절로 아주 어깨춤이 납니다. 네. 지금 또 출 수는 없지만, 네.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고요. 정말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요, 가장 천사스러운, 천사를 닮은 성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파리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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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